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중단됐던 해상 실사격 훈련이 약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군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총 290여 발을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우물풍선도 연이틀 살포해 인천공항 이착륙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관계자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7년 만에 서해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그동안은 서북도서 해상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최소 단위의 육지훈련만 진행해 왔거든요. 하늘에서는 한미 공군이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했죠. 이달 중 훈련 재개는 예정이 돼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기상 북러 간 밀착을 통한 한반도 위협 고조,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맞대응하는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첫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열을 갖춘 장갑차들이 나란히 굉음을 내며 자주포를 발사합니다. 준비! 쏴! 다연장 로켓과 스파이크 미사일 모두가 거침없이 하늘을 가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 군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된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포함해 천무, 스파이크 등 무기가 투입돼 290여 발 무기의 실제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 공군은 현존 최강의 공중전력으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투입해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 지역 상공에서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는 항공 차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서해 해상 실사격 훈련에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만큼 한반도 긴장 수위가 또 한 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데 공중에서 폭발했으니만큼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미군이 있는 괌 기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리였죠. 시민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미사일 궤적에 담긴 생생한 화면도 입수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빙글빙글 회전하며 하늘 위로 선을 그리듯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이내 떨어집니다. 물체가 떨어진 뒤 길게 뻗어진 연기는 한동안 하늘 위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회전하면서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알선 방향으로 날아가다 공중에서 폭발됐는데 파편은 최대 250여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원산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상 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닿는다면 북한도 이 화성 16 나로 이 미국의 항모 전단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추구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30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종류와 재원, 실패 원인 등에 대해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포함해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건 또 있었죠.
올해 들어 6번째인데 이번에도 오물풍선이 인천공항으로 날아와 새벽 시간 항공기 이착륙이 3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탑승 게이트 쪽에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공에 북한이 날린 풍선이 날아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항 북쪽에서 풍선이 육안으로 확인되자 관제소는 운영 중인 3개 활주로의 이착륙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에서 풍선이 이동 중인다는 정보가 관제탑에 제공이 돼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로 항공기 풍선 중 하나는 제2 여객터미널 248번 게이트 인근에 떨어졌는데 수색과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3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총 4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빚었고 착륙하려던 10편은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주변에서 확인한 풍선은 7개로 1개는 공항 안에서 나머지는 영종도를 비롯한 인근 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도 인천공항에 오물풍선이 날아들면서 60여 대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풍선은 공항 레이더로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고 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500km에서 600km 정도의 속도로 다니는데요. 10km 정도 되는 물체가 조종석이나 엔진 쪽으로 들어올 경우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군과 항공 당국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북한은 한 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우리 군은 약 7년 만에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영상 아까 나왔잖아요. 누가 촬영한 겁니까? 네, 일출 보러 갔다가 이 북한 미사일 추정 물체를 볼 확률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거의 못 보죠. 거의 못 보죠. 그 희박한 확률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보러 백령도에 여행 간 시민이 이 영상을 직접 찍었는데요. 네. 일출 사진을 찍다가 하얀 연기를 보고 혹시 미사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그재그로 연기가 보이다가 끝에서는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돼가지고 폭발한 줄 알았죠.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딜까요? 엔진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이 추진체 엔진 문제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보다 더 많은 연기가 나는데요. 그러네요. 군 당국은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결함을 개선해서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락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이 제기되던데 러시아의 기술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네, 러시아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최근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를 예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다만 러시아가 당장엔 기술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그간의 핵심 동맹국가 기술 협력 등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극초음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안 해줄 거라면 지금 있는 거 먼저 실험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있었던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니까 K9 자주포의 기세가 아주 대단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K9 자주포에 직접 타서 사격 훈련을 했었는데 이 사격을 할 때 이 굉음과 진동이 엄청납니다. K9 자주포는 이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인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네네. 최대 사거리가 40km, 분당 155mm 포탄 6에서 8발을 쏠 수 있는데요. 서북도서에서 사격하면 황해도 내륙 북한군 장사정포 기지는 물론 지휘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선 목구멍과 허리를 겨누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사격 훈련 약 7년 만에 재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족쇄가 풀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그동안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은 금지됐죠. 이 때문에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자주포 등을 이 내륙까지 옮긴 뒤에 훈련을 하고 다시 복귀해야 했는데요. 네. 이 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되면서 이제 실제 작전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사격 훈련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일시 훈련 뭐 재개라고 하지만 뭐 영구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또 대명 분위기 속에 당대표 선거판은 썰렁하죠. 그래서 구색을 맞추려는 걸까요? 당 안팎에서 또 다른 당대표 후보들, 그러니까 대항마를 띄우고 싶어 하는데 나오려는 이가 없습니다. 하긴 또 대명 분위기 속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8월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할 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역시 4선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우리 당은 당원 주권, 대중정당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흥행이 저조할 거란 우려가 우세합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가운데 이 대표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면서 출마를 고민하는 분위기조차 사라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5선 이인영, 3선 전재수 의원 측에선 불쾌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지우려고 들러리를 세우려 한다는 건데 억지 대항마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결심을 해서 나와야지 누가 밀어서 억지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출마 선언문 작성 등 선거 채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후보가 깜짝 등장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절대 우세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지역별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원샷 경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거치면서 이 발언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많죠. 그래서인지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후보들도 친명일색입니다. 저마다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지 이 대표하고 가깝다, 친하다는 얘기로 표를 받으려서 되겠느냐고요.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출마한 인물들입니다. SNS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저 강선우는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체제가 완성된 만큼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자조 섞인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진 의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내 민주주의 퇴색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당이 처한 극한의 대치 상황상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친명계에서조차 우려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당내 절대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차세대 주자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인데 이 전 대표의 선택이 그 기회마저 차단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린 애에 비유하며 쉬지 않고 비판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애라고도 했죠. 결국 한 전 위원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 요청을 2차례 거절했다고 밝히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가고. 어린애가 설치는 게 맞냐?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도 참 가관이라 맹비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은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만 패싱했습니다.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시죠.
홍 시장이 선거에 나와줘 참 고맙다고 지지를 보낸 원 전 장관은 나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반 한동훈 구도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자들은 전체 당원의 40% 정도가 몰려있는 영남권 당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반한 구도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윤상현 의원 오늘도 거친 단어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윤상현 의원 오늘은 처박다, 내부 교란, 파탄 같은 꽤 거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내부 교란행위고요. 대통령의 입장하게 돼 정식으로 완전히 처박겠다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됐다 하면은 당정 관계는 거의 파탄날 겁니다. 전역 의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제2의 이준석,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것 이런 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견제는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나왔습니다. 최저 의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나경원 의원 캠프의 좌장인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그 의원들을 겨냥한 겁니다. 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재선의 장동혁 의원과 초선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최고위원 하려면 초선 재선 3선급, 맞아요. 4선급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초선 무선들이 하시잖아요. 네. 최저위원 뽑나 생각하는. 상대 캠프의 정치 경험 부족을 꼬집으면서 5선 나 의원의 관록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지위 청문회에서 지난 2월 복지부 차관의 의세 발언, 이게 또 소환됐더라고요. 네, 지난 2월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를 잘못 발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의세는 일부에서 의사 직업을 비하하는 의도로 쓰입니다. 당시 의사협회 비대위는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 이 의세 발음을 또 문제 삼은 겁니다.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 단순 실수 맞아요, 차관님? 그러면은 박민수 차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오늘은?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박 차관은 비하 의도가 없는 실수였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저도 그 단어의 뜻을 몰랐고요. 그 보도가 난 이후에 그렇게 발언한 걸 알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의협 비대위 대변인도 의사 발음을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장에 대한 사과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당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강 대변인 논평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봐도 명쾌한 사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씨름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법사위, 오늘까지도 소란이 이어졌어요. 네, 어제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죠. 네. 이에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고압적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바로 맞받았습니다. 또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윤리위 제소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 불응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도리어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 정치톡톡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결국 또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던 걸까요? 경찰이 화재 참사 사흘 만에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경영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리셀은 이미 몇 년 전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리튬을 보관해오다가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 3월엔 소방당국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부 점검 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임규란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관이 화재로 통제된 건물로 들어갑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입건한 데 이어 참사 사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어떤 거 위주로 지금 자료 확인 중이신지.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불이 난 공장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화재가 있었지만 아리셀 측은 자체 진화하고선 소방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생산 쪽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아리셀이 2019년 허용량의 20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점 등 과거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아리셀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계자 3명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리셀과 사내 하도급 업체 메이셀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우린 인력 파견 업체로 수수료만 받고 사람을 보내준 거다. 업무 지시는 아리셀이 다 내렸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희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18명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 무너진 피해자들의 주검 앞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타버린 공장 2층에는 인력 파견 업체 메이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엄밀히는 하청업체 메이셀 소속으로 원청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내 하도급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합법 체류자인 만큼 사내 하도급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가입니다. 파견법상 업무 지시를 원청 아리셀이 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하청업체 메이셀은 업무 지시를 아리셀이 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업무에 투입됐는가도 문제입니다.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제조업에 근무하려면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이런 특례 고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이셀 대표이사 자택을 찾았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은 저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더 그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18명의 외국인 근로자 시신 앞에서 원청과 하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참사 사흘째지만 사망자 23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국인 3명뿐입니다. 유족들까지 DNA 검사를 마치고 신원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정도 없는 분향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 앞에 마련된 유가족 쉼터입니다. 고요한 적막감 속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만 갑니다. 이제 겨우 15살이 된 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딸이 시집갔어요. 딸이 갔어요. 항상 엄마 마음에 들어 그랬는데 한 달 안 돼, 이만지고. 한 달 안 돼. 숨진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국인 남성 3명뿐입니다. 시신을 수습한 지 꼬박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누가 누군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임시 분향소에는 영정사진은커녕 이름 적힌 위패 하나 없습니다. 분향소에는 참사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도 안타깝죠. 외국인도 안타깝고 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고향에서 저런 또 큰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놀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같은 먼저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화성시는 정부의 특별 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손 감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2명의 코치 가운데 1명은 손흥민 선수의 친형입니다. 지난 3월 9일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중학생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훈련 중에도 감독과 코치가 심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아카데미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 아버지는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불원서 하고 언론 보도 비밀 보장하고 축구협회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금을 1,500에서 2,000 얘기하더라고요. 손웅정 감독은 사과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면서도 고소인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훈련 과정에서 특정 아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억 원은 수용할 수 없는 데다 괴롭힘을 위해서가 아닌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과도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해 감정적으로 5억 원을 얘기한 것일 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 건 아카데미 측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농구 전설 허재 감독의 아들인 프로농구 간판 스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 씨는 전 여자친구가 교제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별 이후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고 가족까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간판 스타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 허웅 씨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허웅 씨와 2018년부터 3년여간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 씨 측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허 씨는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한 A 씨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표적인 교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총의 신임 회장이 취임 일주일도 안 돼 거센 논란에 휩싸였죠. 사랑하는 누구? 당신만 보이더라. 나의 여신님.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다. 10여 년 전 제자에게 이런 내용의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건데 죄송하다면서도 응원 메시지였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토하는 글이 쏟아집니다. 사퇴하란 글부터 부끄럽단 내용까지 모두 지난 20일자로 취임한 박정현 신임 교총회장을 향한 글입니다. 1980년생으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인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고3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들을 건넸습니다. MBN이 입수한 편지를 보면 박 회장은 제자를 나의 여신님, 자기,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다거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일로 박 회장은 당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도 받았습니다. 지난달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 한 커뮤니티에 폭로글이 올라왔고 글은 곧 삭제됐지만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응원했던 게 과했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교육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말로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 교원 집단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박 회장은 일단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다. 일상적인 그 잣대에서 봤을 때 과했다고 생각하시고 사과의 뜻을 전하신 거고 그런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따로 하신 부분이 아니어서 교총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연세의료원 산하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의 불편은 크겠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한 휴진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휴진을 강행합니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예고했던 대로 내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종료 기간은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로 잡았다고 비대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됩니다. 이강영 세브란스 병원장과 송영구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 등은 전면 휴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교수들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진 강행은 최근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 철회나 유예 방침을 결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휴진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고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의정 간 대화 분위기 속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강행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불청객은 오물풍선만이 아닙니다. 접경 지역을 따라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북한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평년보다 높은 온도 탓에 말라리아 모기의 출몰 빈도가 늘자 보건당국이 서둘러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북한 인공기가 보이는 파주의 한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곤충 포집기의 안을 열어보니 북한 상공에서 넘어온 곤충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얼룩날개 모기가 잡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주 지역에 설치된 고공포집기는 북한에서 유입되는 모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얼룩날개 모기는 북한과 우리나라 접경지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피부면과 나란하게 앉아 피를 빠는 일반 모기와 달리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들고 있고 날아다닐 때 모기 특유의 윙 소리를 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북한에서는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돼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염된 모기가 접경 지역을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군인과 주민들에게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룩날개 모기가 출몰하는 빈도가 증가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부터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11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96명에 달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는데 발열은 이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 주민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과거 해상 활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고군산 군도에서 귀중한 유산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발굴한 유산만 무려 16,000점이 넘거든요. 보물찾기가 한창인 현장을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kg에 달하는 잠수 장비를 갖춘 잠수사 둘. 한조가 되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괜찮나요? 잘안 들려요? 이윽고 생태계 조사에 유용하게 쓰일 따개비가 붙은 거대한 사슴뿔을 건져 올립니다. 여과 장치를 통해 개흙을 제거해내면 중요한 단서가 될 작은 유산 파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선등이 띄어진 이 해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마제석검과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중국의 도자기 등 여러 유산이 발굴됐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특히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나와 고대부터 중요한 항로이자 중간 기착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박의 부속품도 나와서 고선박이 아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잠수사가 청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배가 정박한 곳이라는 고문원을 입증하듯이 화물로 운반된 사용감이 없는 양질의 도자기들이 물속에서 켜켜이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의 보물들을 품은 고선박이 통째로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청자 다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전라도 가마터에서 청자들을 그때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된 청자들을 이제 개경으로 이송하다가 이제 침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연속 집중조사가 이뤄진 이 해역에서의 올해 발굴은 파고가 낮은 10월까지 이뤄집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총알바지가 될 것. 상당히 격한 표현이죠. 미 국방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하마스 또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극도로 우려된다며 압박했습니다. 미국 바쁩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리포터입니다. 북러 간 협력 강화 이후 불거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미 국방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실로 이루어지면 북한군은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마스와 전면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의 극한 우려를 드러내며 압박했습니다. I am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rise in rocket attacks on Israel's north from Lebanese Hezbollah and the recent surge in tensions. 이에 대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chieve an agreement, but we must also discuss readiness for every possible scenario. 미 국방부는 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미 일각에서 불거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모레 첫 대선 TV 토론을 하는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을 실력 있는 토론자라고 띄우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불식시킬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옥 기자입니다. 부패한 조, 졸린 조 등 늘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I'm not underestimating him. I assume he's going to be somebody that will be a worthy debater. 외신들은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뒤 실제 토론에서 이를 뒤집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트럼프의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듭된 말 자르기로 토론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Who is on your? 한시름 던 바이든 대통령은 별장에 준비 캠프를 차리고 결정적 한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투사 이미지를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Will make my day, Pat. 8년 전 트럼프와 토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의 억지 주장에 반박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서요. 바로 케냐인데 증세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가 의사당까지 난입했고 결국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실탄을 발사.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총성이 울리고 최루탄 연기로 자욱하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케냐 의회를 향해 돌진합니다.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몽둥이로 위협합니다. 실탄 발사도 이어졌고 총에 맞은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andamano ni amani, tunapigwa tiaga. Sisi tunalia tusikizwe.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더 확산하면서 거칠어졌고 이미 2명의 청년이 경찰 진압에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계란 등 기본 생필품까지 증세 대상에 포함하면서 시위가 시작됐고 의회에서는 증세 법안의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온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복 누나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Young Kenyans are demonstrating for their rights. 시위는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the government to be accountable, promises that they're making, that they're breaking, because they're breaking families, people are struggling. 앞으로 2주 내에 루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법안 수정도 가능하지만 케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 남부에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이 비가 이젠 동부 그리고 내륙 지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타는 듯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무려 81도를 기록하는 곳까지 있었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혹시 고립된 주민은 없는지 찾아다닙니다. 2楼、3楼的居民还在那个家里，1楼的已经全部清理。 지난 24일 1시간 만에 6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난성 창사는 도로 15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철 2, 3호선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孤寡老人和独居群众等特殊群体送去必要的生活用水和饮用水，直至自来水恢复供应。 후베이성 샌닝시 최대 규모의 난천 저수지는 수위가 100m를 넘기며 하류로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干河下游水位已降至正常水位，南江水库以每秒50立方米的流量开闸放水。 또 양쯔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강 유역 주민 160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35개 하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남부와 동부, 내륙 지방엔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부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덥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신장과 산시성, 화베이 평원 등 북부지방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갈등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아직 철거 전인 사업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도 아파트 공급 부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값도 오를 거고 답이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 재개발 구역은 200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동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30층 이상의 고층 계획안이 용산공원 경관을 해친다는 서울시 지적이 있었고 원주민 이주비와 상가 보상금 문제 등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원주민 이주가 시작됐고 현재 남은 세대는 8,300세대 가운데 700가구, 8% 남짓입니다. 이제 700세대 남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거 더 받아야 되겠구나. 한강변 쪽 다른 재개발 구역도 시공사가 10곳 넘게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공사비 갈등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이제 끝나고 한 2년 뒤에 한단 말이야. 분양지정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럼 2년 뒤에 하면 공사비 또 올라가겠죠.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공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연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2년 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천여 가구로 급감하는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도시만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급등이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제기자임 최윤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던 석탄 산업,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360여 개의 탄광, 6만여 명의 광부가 있었지만 석탄 수요 감소와 안전, 환경 문제 등으로 지난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이 추진됐고 이후 문을 닫으면서 이제 3곳만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이달 말 폐광하고 내년에는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태백 장성광업소입니다. 지난 1936년 개광 이후 석탄 9,440만 톤을 생산해낸 곳입니다. 지금은 폐광 준비가 마무리된 모습. 다소 을씨년스럽습니다. 마당 한켠엔 지하에서 올라온 광차, 레일 등 고철들이 쌓여 있고 땀과 탄가루로 범벅이 됐던 장화는 캐비닛 속에. 이미 석탄 채굴이 끝난 캄캄한 갱도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광부들은 섭섭함도 잠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자부심도 있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았고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지금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내년 폐광 예정인 삼척 도계광업소로 가봤습니다. 지금도 채탄을 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한 40년 했어요. 많이 섭섭하죠. 더 시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요. 사실은. 기술이란 거는 이 광산법이 없어요. 예. 마음은 웅크랍니다. 폐광이 예정돼 있다 보니 탄광 지역 경제는 이렇게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1980년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3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권은 무너졌고 빈집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광촌의 중심 시장입니다. 한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던 이곳은 지금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폐광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댕기는 거래요. 뭐 이사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고 떠났다고 봐야지. 이 가게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힘들어. 광부 아파트로 불리는 탄광 사택은 빈집 투성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찾죠. 없었지.
근데 지금은 안 사는 집이 많아요. 좀 3층 이상은 몇 집 안 돼. 다 비싸요.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경제적 피해 예상 손실액은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자체와 광업공사가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과거 300여 개가 넘던 폐광 지역들,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묻히고 사라진 곳들 속 일부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정선군의 해발 1000m가 넘는 곳. 대규모 관광 리조트를 둘러싼 트레킹 길은 과거 석탄을 나르던 철길이었고 갱도 입구와 광부 아내들이 무사고를 기원하던 도롱뇽이 살던 연못은 멋진 포토존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닫은 민영 탄광지도 체험형 공원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석탄을 모르는 세대들한테 그 광업소에서 쓰던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그다음에 실제 갱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대한민국의 석탄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MBN 자살 예방 연중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인 자살률이 다른 이주민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왜 삶의 기로에 섰던 건지, 또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그토록 무거운 촉새를 채웠던 건지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LA 이주민 중 저소득층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월세는 단 $300. 하지만 이조차 내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떠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인타운 근처에는 노숙자가 모여 사는 천막촌이 즐비합니다. 미국 LA에는 한인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자살공화국은 재현됐습니다. 이곳의 한인 자살률은 아시아계 전체 자살률의 2배에 이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된 중장년층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78년, 79년에 왔나? 좀 긴 편이에요. 페인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그랬어요. 전설 아시죠? 또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에 휘청거립니다. And then I put it to my head. I pulled it halfway back. 여기 루프에서 점프하고 싶은데. 세대를 뛰어넘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압박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학교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사회 자체가 그냥 피어 프레셔예요. Korean kids, there is a lot of pressure to succeed academically. Pressure to make your family look good. So if there's secrets or family problems, you don't feel comfortable or safe to share those things. 한국은 떠났지만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 문화를 떨치지 못한 겁니다. 이는 자살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와 직장, 가정불화 등이 꼽히는 국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한의 경쟁보다 서로를 보듬는 문화로 이끄는 캠페인이 한국인의 자살 예방 정책에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초콜릿과 우유, 짜장, 라면까지 우리 식품업계에는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들이 참 많죠. 50년 가까이 됐지만 변함없는 맛으로 기성세대에겐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반백살 장수식품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한 갈색의 초콜릿 원액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틀에 붓고 10도의 냉각탑을 거치면 우리가 반백년 가까이 즐겨온 초콜릿바가 탄생합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로봇팔이 완성된 초콜릿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1분에만 280개의 초콜릿이 탄생합니다. 내년 2월이면 50주년을 맞는 이 초콜릿은 지금까지 약 66억 값, 약 1조 3천억 원치가 팔렸습니다.
지난 50년 전부터 가나산 카카오를 직접 수입해서 가공하여 가지고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제품들은 변함없는 맛으로 여전히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먹고 왔던 거라 그런 향수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오랫동안 꾸준히 이 품질이 변함이 없으니까. 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줍니다. 요리 체험을 즐기는 팝업 스토어를 여는가 하면 한정판 패키지를 모으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새로운 맛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잘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하면 변화된 새로운 감각으로 보여주느냐. 패키지의 변화를 꾀한다든가 광고의 변화를 꾀한다든가 또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그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준다든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장수식품들이 높아진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8년 만에 선수단 규모도 가장 작고 메달 전망도 어둡지만 우리 선수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네요. 최영규 기자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 프리주가 그려진 경기장 옆에서 역도 간판 박혜정이 힘차게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은 성인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강력한 스매시를 연달아 받아내며 구슬땀을 쏟아냅니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한 달. 선수들은 가상의 파리 경기장에서 실전 같은 훈련으로 금메달을 향한 꿈을 키웁니다.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제 몸 상태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이 더 높게 달도록 과학이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만큼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무더위에 시달리지 않게 이렇게 쿨링 재킷과 함께 시트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첨단 수중 치료 장비로 부상도 관리하고 영상 정밀 분석으로 개인별 맞춤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맘에 쏙 든 훈련법의 장비들 덕분에 기량도 쑥쑥 늘었습니다. 어떻게 수영하고 어떻게 팔을 돌리는지 또는 어떤 초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출전 선수도 140여 명으로 48년 만에 최소 규모의 체육회의 전망도 금메달 5개에 종합 15위로 밝지 않지만 선수들은 파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릴 날을 기다리며 땀방울을 흘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32도, 모레는 33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한편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미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20에서 60mm, 남부 내륙 곳곳으로 많게는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부산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내내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